안녕하세요, 혈액학 전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임상 현장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질환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불응성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즉 ITP입니다. 예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했던 관점을 좀 넘어서서요. 최근 이 ITP 분야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최신 지견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진료실에서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그런 상황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직례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딱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네,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먼저 불용성 ITP가 왜 어려운지 그 현실적인 과제부터 시작해서요. 불용성이라는 말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병태생리에 대한 깊어진 이해, 이걸 바탕으로 한 최신 치료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미래의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치료가 정말 어려웠던 실제 환자 증례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왜 기존의 접근법을 넘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 필요성부터 확실하게 느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여기 24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중증 ITP로 진단받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치료제들이 다 듣지를 않았어요. 스테로이드나 IVIG 같은 초기 치료는 당연히 반응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썼던 두 종류의 TPO-RA도 잠깐 반짝 효과가 있다가 실패, 리투ක්시맙 치료마저 실패했습니다. 결국 2년이 넘도록 혈소판 수치가 2만 아래에서 계속 머무는 정말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불응성 ITP의 길을 걷고 있는 환자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써왔던 불응성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용어 하나가 바뀐 게 아니고요. ITP라는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임상적인 관점, 그리고 치료 패러다임 전체가 흔들리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비장절제술을 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게 불응성의 핵심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TPOA라 같은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장절제술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서로 다른 계열의 치료를 2가지 이상 썼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로 정의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출혈이 있냐 없냐보다는 치료에 반응하냐 안 하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명백히 치료 중심의 정의로 진화한 겁니다. 그럼 이 정의의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을 표준화하고 또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어떤 환자를 포함시킬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실제 진료 현장을 연결하는 굉장히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ITP의 병태생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ITP는 그냥 비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혈소판에 부순다는 그런 단 하나의 기전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병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그림이 바로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불응성 ITP의 병태 생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의 단순한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1차성 원인 말고도 정말 다양한 2차성 원인들, 심지어는 이거 ITP가 맞나 싶은 다른 질환까지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T세포의 역할입니다. 스테로이드에 잘 안 듣는 환자들을 보면 TH1이나 TH17 같은 사이토카인이 증가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여기에 더해서 보채가 활성화되면서 골수에서 혈소판 만드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탈시알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혈소판이 간에서 더 빨리 파괴된다는 새로운 기전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타겟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50%.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밀티아도스 등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불응성 ITP라고 진단 내렸던 환자들의 최대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2차성 ITP였거나 아예 ITP가 아닌 다른 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임상애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생각이 더 센 면역 억제제를 써야 하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혹시 진단부터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질문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유전성 질환이나 MDS 같은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는 과정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복잡한 환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죠. 최신 진단하고 치료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알고리즘이 바로 현대적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실패했을 때 어떤 검사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진단을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말초 혈액도말 검사를 다시 꼼꼼히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감염이나 면역 결핍, 림프종 같은 다른 가능성들을 체계적으로 다 배제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에 정말 반응이 없다면 골수 검사를 통해서 MDS 같은 다른 골수 질환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걸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이 알고리즘의 핵심 분기점입니다. 만약 이 재평가 과정에서 숨어있던 2차성 원인을 찾아냈다. 그러면 우리의 치료 전략은 ITP 자체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직접 공격하는 방향으로 180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진단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발맞춰서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무기들 역시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치료제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기존의 약물들이죠. 항체가 재활용되는 걸 막는 FcRn 억제제부터 비세포 신호 전달의 핵심 경로인 SYK나 BTK를 막는 약들, 그리고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항CD38항체까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률을 보이면서 우리의 치료 옵션을 한층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건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병태 생리를 가진 환자에게 어떤 약이 가장 잘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마커 연구를 통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맨점해봤던 그 20세 환자에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그 현대적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전 검사를 포함한 아주 깊이 있는 재평가를 진행했거든요. 그 결과 PIK3D라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최종 진단은 1차성 불응성 ITP가 아니었던 거죠. APDS라는 선천성 면역 조절 장애로 인한 2차성 ITP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APDS의 기전을 정확하게 표적하는 치료제 레니올리십을 투여했더니 수년간 2만 밑에서 맴돌던 환자의 혈소판 수치가 10만 이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회복됐고요. 환자를 괴롭히던 출혈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증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치료의 실패나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임상적 신호,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진단 도구와 표적 치료제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어쩌면 불응성 ITP라는 진단명은 더 이상 최종적인 딱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숨겨진 근본 원인을 찾아달라는 환자의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